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수학 신청을 맡고 있는 홍성철입니다. 네. 최근에 입시 문제 분석과 그 다음에 문제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원교육에 오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작년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년치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2021년도 서울대 문제는 일단 서울대의 기본적인 특징은 단계적인 발상, 즉 서울대 문제는 대문항이 한 2개나 아니면 3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각각의 문항이 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소문항으로 이렇게 쭉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소문항들이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니라 1번 소문항이 2번 소문항을, 2번 소문항이 3번 소문항을 이렇게 풀 수 있는 어떤 단계적인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의 문제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가 각각 풀리는, 조금 1번이랑 좀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1번에 있는 이런 단계적인 발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각각 문제를 풀게 되고, 그래서 각각 문제를 풀게 되면은 시간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시간 내에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가 독립적인 문제로서도 좋지만, 이 발상을, 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발상을 발견하면 상당히 재미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서울대 문제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는 약간 달랐어요. 자, 재작년 문제를 보면은 공대 1번은 무엇이 나왔는지만 일단 볼게요. 합성함수, 이차함수, 부정적분. 문제에서 보여지는 그런 핵심적인 영역을 한번 써봤는데, 이 영역들이 배운 것 중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2번은 조합일수, 화백이호, 정유화 성질, 화백이호의 정유화 성질, 다항식, 점화식, 수열의 극한. 마지막은 평면 벡터의 내적, 수열의 극한, 삼각함수의 최대값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학년 때 배웠던 수상화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 3학년 때, 1, 2학년 때 같이 배우게 되는 기백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확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죠. 당연히 미적분도 여기 보면 부정적분, 극한,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수열의 극한, 이렇게 미적분도 나오죠. 문제는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서울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모든 영역을 골고루 학습을 해야 돼요. 물론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평균과 분산의 정의만 알면 되기 때문에 확통은 꼭 알아야 되나? 그렇겠지만 여기 조합의 수 대부분 잘 알고 있죠. 컨비네이션. 근데 조합의 수로 볼 건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이항 정리로 볼 건지에 따라서 이 문제의 난이도가 확 달라져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다양하게 나온다. 많은 영역을 섞어서 내려고 하고 있다. 영역 편중을 줄이고 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문제는 문자를 포함한 이차함수, 유리함수 여기 이렇게 썼는데, 뭐냐면 이차함수를 풀 거냐 유리함수를 풀 거냐 이거야. 근데 보통은 이차함수에 굉장히 우리가 적응이 잘 돼 있지만, 이차함수를 움직이는 상황이랑 직선을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하면 직선이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1번은 핵심 키워드가 문자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조합의 수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 이항 정리라고 했는데, 요거는 컨비네이션에 파스칼의 관계식을 쓸 거냐 아니면 이항 정리를 쓸 거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확 바뀌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음 실제 문제 상황을 보면, 자, 첫 번째 문제 2차 곡선으로 풀 건지 2차 함수로 풀 건지 아니면은 문자를 조절해서 풀 건지를 보면,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요 빨간색 선분들이 고정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포물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이죠? 포물선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몇 번 교차하냐, 가장 많이 교차하는 그런 조건을 찾아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고정된 선분들 주위로 이렇게 이차함수가 움직여 나가는데 그 이차함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문자가 하나 개입되는데 뭐 쉬울지 어려울지 계산량은 여기 지나는 조건들을 찾아주고 그게 부등식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따져봐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이거를 식을 변형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돼요. 첫 번째 주어진 그 선분들하고 비교하면 훨씬 복잡해졌죠. 하지만 이거는 분수함수의 일부, 그 다음에 직선 y는 x의 일부예요.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바꿔 나간다면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변형해야 되는 그런 곡선이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직선들로 바뀌어요. 훨씬 간단하죠. 함수 값만 찾으면 끝이에요. 여기서는 상하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함수값 따져가지고 요 사이가 3개랑 만나죠. 눈에 딱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풀면 초반 계산이 아주 조금 있지만 실제 문제는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변형해서 푸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에서 주어진 수식이 이런 거예요. 다음을 만족하는 하고 시작하는데 저거를 여기 콤비네이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PN의 점화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점화식을 찾는 과정을 요거의 파스칼의 관계식 NCR 더하기 NCR을 n 플러스 1씩 R이 된다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학적 기하법을 증명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는 훨씬 복잡해 보이지만 그죠? 이게 파스칼의 관계식이죠? 훨씬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항 정리. 저 식은 홀수 번째 항만 더해지는구나. 홀수 번째 항만 더해지면 A 더하기 B랑 A 빼기 B의 거듭제곱을 빼면 홀수 번째 항이 나오는구나 라는 발상을 해서 이거로 거듭제곱 PN이랑 PN 플러스 1, PN 플러스 2 계산하면 훨씬 간단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항 정리를 증명할 때 0일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따로따로 빼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구분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계산돼요. 그죠? 그러니까 발상을 처음에 이렇게 전환해서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고 실제로 저렇게 풀어도 계산이 되고 1번도 2차 함수로 풀어도 계산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나온 문제들을 계속 꾸준히 학생들한테 쓰기를 시키고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2차 함수를 풀거나 저렇게 풀어가지고 결과를 얻는 비율이 전체의 10%가 안 돼요. 실제로 이제 지금 문제지 11월이나 아니면 10월 그때쯤 가면 대부분 잘 풀긴 하는데 초반에는 그 정도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나온 서울대학교 문제를 보면 올해 서울대 문제는 약간 특징적인 게 작년하고 다르게 영역이 그렇게 많은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는 2차 함수의 넓이를 활선 2차 함수를 자르고 지나가는 직선, 두 점과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표현하는 문제인데 이건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좀 이따 그림을 다시 보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건 얘는 원밖의 점에서 원에 그린 접선의 접점을 구하는 문제. 둘 다 10점. 실제로 쉬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딱 읽고 이거 계산할 만하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1번부터 그냥 쭉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고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계산량이 많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정도로 냈겠죠. 근데 계산량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1번은 거의 다 풀었어요. 대부분 학생이. 일반고 학생들도 풀고 그러니까 영재교랑 일반고랑 좀 어느 정도 평균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은 거의 다 풀고 2번은 약간 그 1번의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느냐에 따라서 2번 문제를 소문항을 4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 2개, 3개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뭐 문제 자체의 난이도 그러니까 문제 읽었을 때 이거 뭐다 라고 바로 오는 그런 문제들 있죠. 자체 난이도는 낮았지만 그래도 변별이 충분히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쉬웠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예요. 실제로 그 1번 문제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포물선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포물선 그릇을 이렇게 기울여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물이 계속 원래 양을 유지하는 경우랑 그게 이제 다 더 기울면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겠죠.
그랬을 때 물의 높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나 단순 계산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시간 내에 풀 수 있으려면은 약간의 발상이 필요한데 뭐냐면은 포물선 아래 부분의 넓이가 사실 공식을 외우면 안 되지만 공식이 있죠. x값의 차에 세제곱에 의존하죠. 그러면 포물선 아래 부분의 넓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를 원래 포물선으로 돌려놨을 때 여기랑 여기에 요 두 경계의 x값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으로 풀면 상당히 단순하게 풀려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것들 중에 공식을 외우더라도 공식의 유도 과정이나 그 공식에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캐치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적용을 하고 계산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카이스트 문제는 재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기본기에 충실한 문제들이 막 나왔는데 이것도 해마다 좀 달라요. 카이스트가 사실 난이도 편차가 조금 있는 학교이긴 한데 가끔 어렵게 나와요. 가끔. 그래서 1번은 역시나 그 키워드만 써놨는데 정사형 9, 2번 정과직선 사이 거리 판별식, 목수의 미분 그래프, 그 다음에 평면 벡터의 내적, 3번 고른기회 전형. 이거는 수시일반하고 달라요. 고른기회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나 고른기회 전형에서 한두 명 정도만 원서를 쓰게 돼서 거의 안 쓰죠. 직선의 방정식, 원의 접선, 삼각함수의 뜻, 삼각함수의 성질, 삼각함수의 극한, 판별식, 확률, 이항정리 역시 대부분의 영역이 나왔죠. 네. 그 올해 문제는 그 일반 전형만 복귀가 되어 있긴 한데 작년 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역시나 서울대와 같이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실제로 작년 나왔던 서울대 카이스트 문제를 보면은 요게 작년 카이스트 문제, 2011년 수능 문제. 실제로 여기서 빛을 이렇게 쏘면은 여기에 수직한 평면을 놓은 모양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이거랑 완전 같은 문제. 이건 1번은 이런데 2번은 R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구를 만들면 되고 똑같은 원판을 세워놓은 거랑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문제는 쉬울 때는 이런 식으로 수능과 같은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 2번 문제를 보면은 여기 이제 서울대랑 카이스트 문제를 제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건데 서울대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볼까요? 카이스트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라는 계산을 요구하는데 서울대 문제 같은 경우는 직선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어떤 벡터가 있어가지고 그 벡터에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직선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해가지고 얘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말이 복잡하지만 똑같죠. 그죠? 이 선분의 길이랑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이 선분의 길이를 갖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공식을 활용하는 거고 저쪽은 정사형 같은 느낌. 그게 뭐로 표현되냐?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돼요. 그죠? 내적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똑같은 발상을 묻는 똑같은 결과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표현은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완전히 대칭적인 구조로 나왔고 얘는 수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찾는 그런 문제로 나와가지고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작년처럼 이렇게 완전 같은 그런 대상을 묻는 경우는 거의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없었지만 연에 시차를 두고 재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나오거나 올해 나온 게 뭐 내년에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면은 머신러닝에서 그 판별하는 그런 기준, 그죠? 직선 판정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 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그 카이스트 문제는 다시 키워드를 보면 원의 성질, 삼각함수의 계산, 그 다음에 풀림 곡선 완전히 작년이랑 달라졌어요. 잠깐 볼까요? 작년 보면은 정사형 9,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판별식, 목수의 미분 이와 같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바로 와닿죠? 근데 올해는 보면은 원의 성질, 삼각함수의 계산, 풀림 곡선만 해도 캘큘러스에 나오는 바로 envelope of circle 이런 거죠. envelope of circle인데 실제로 올해는 카이스트까지 시험 본 친구들 중에는 서울대보다 어려웠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실제 계산 양을 보면 서울대보다 적어요. 왜냐면 이거는 처음부터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굉장히 유명한 곡선이에요. 유명한 곡선이라서 연습이 한두 번은 되어 있던 그런 문제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보통
원래 난이도보다 훨씬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 이제 계산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계산량은 처음 난이도보다 느꼈던 난이도보다 훨씬 쉽게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시험 기회는 딱 한 번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였고, 두 번째로 삼각함수의 계산에서 여기 이 삼각함수를 처리하는 그 과정이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으면 그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해결하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몇몇은 이거 카이스트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2019년 문제도 여기 나오는 풀린 곡선, 이거 매개분수 곡선이거든요. 2019년도 문제도 사이클로이드, 에피사이클로이드 이름만 들어도 알죠. 그런 곡선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에 곡선의 길이, 곡선의 아랫부분의 넓이에서 적분 문제가 나와서 계산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그것도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래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묻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 항상 계산 또는 직관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가능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 때 둘 다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좀 힘들죠. 근데 어쨌든 학생들의 능력, 창의력 등이 드러나는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겨울방학 때는 거의 힘들고 여름방학 때 이제 수시에 집중하는 시기부터 꼭 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평소에 끝까지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해서 어디서 계산 실수가 혹시 있었는지, 계산 과정 중에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풀이의 적절성 확인하는 공부 습관이 필요한데,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여름방학 지나면 요거는 할만한데 계산이 지저분해지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거 무슨 문제? 결과는 뭐? 끝!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얘는 반대말이에요. 이거 무슨 문제? 하지만 끝까지 계산해보자 라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세, 네 달 여름방학 원서 쓰고 나서 9월 2주차부터 10월 말까지 거의 2달밖에 안 되네요. 그죠? 10월 말 11월까지 그럼 3달이 되죠? 그 기간 동안에 계산하는 습관이 조금 줄어들면 그게 실제 시험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 짧은 기간의 습관의 변화가 굉장히 커지니까 항상 끝까지 계산하고 그 결과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학습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요게 이제 올해 나온 카이스트 문제인데 원 두 개가 있고 그들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고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다. 일 때 길이를 구하고 세 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캘큘러스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팽팽하게 풀려져 있는 실을 쫙 풀어 나가면 곡선이 그려질 텐데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반대로 냈어요. 얘를 감아 나갈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똑같은 문제죠. 푸나 감나, 그죠? 그래서 요런 문제 미리 풀어봤다면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그 2022년도 기출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읽고 그 서울대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풀 수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 맨 마지막 문제까지 푼 친구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보이긴 하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함수와 미적분에 관계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에는 미적분이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는 많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미적분이 도드라지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하랑 합통 문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최근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면서 이게 서울대는 그 45분 동안 문제를 풀려야 되는데 교육 과정 내에서 자칫 벗어날 위험이 있는, 즉 무슨 소리냐면은 어느 정도 난이도를 낮추면 시간 내에 모두 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45분 그 중에 절반인 20분, 25분 사이의 문제를 풀게 하려면은 교육 과정을 살짝 넘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하다가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내년이든 후년이든 기한은 다시 낼 거예요. 안 낼 수가 없죠.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서울대보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카이스트는 꾸준히 기한을 내고 있고 꾸준히 확통도 원하는 시점에 내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올해 이제 기하 문제가 2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카이스트는 기하 이건 아니에요. 항상 기하가 많이 나왔지만 확통도 최근에 나오는 거 봤죠. 그러니까 재작년 문제도 나왔는데 그 전에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통까지 전 영역을 골고루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시험에 대비해서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가능한 다양한 접근성을 보여줘. 왜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1년 동안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발상법, 그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을 보이고, 그리고 A라는 방법이 제일 쉽지만 실제로 나한테는 안 쉬울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중에 나한테 딱 맞는 시험 시간에 내가 정말 바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풀이를, 그런 발상법을 익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직관적이지만 수학적으로는 엄밀한, 직관이 있으면 그걸 바탕한 논리가 있어야 돼요. 수학적으로 엄밀한 그런 풀이를 꼭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소문항들이 있으면 그 소문항들이 연결이 되는 연법 문제, 그죠? 논리적인 연계성이 있다고 했죠.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1번이 왜 나왔나, 2번이 왜 나왔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그런 걸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요거는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항상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할 거는 뭐냐면은 최상의 풀이는 출제자가 이렇게 풀어라 했던 것보다 출제자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풀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최상의 풀이에요. 출제자가 박수를 딱 칠 만한 그런 풀이.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지만 여러 가지 발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양한 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서술을 쭉 하면 이런 식으로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오고, 여기서 앞면의 개수 뒷면의 개수에 대한 어떤 관계를 찾아서 점수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그거를 쭉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동전이 앞면 뒷면이 있다, 즉 두 가지 변인이 있다, 그거를 x, y라는 이차원 평면으로 대응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앞면 뒷면 구성을, 뒷면은 위로 가고 앞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걸 생각하면 여기에 붉은 선으로 나타낸 게 뒷면, 앞면, 앞면, 뒷면, 앞면, 앞면과 같이 그 경로를 보면 얘가 어떤 순으로 동전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더 수월하냐? 그건 몰라요. 하지만 지금 문제 구조에서는 앞면이 나오기 전에 뒷면이 나온 횟수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얘는 뒷면이 나올 때마다 Y축 방향으로 한 칸씩 올라가고, 앞면이 나오면 X축의 평행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요 아래 부분의 넓이는 이전에 나왔던 뒷면의 횟수에 대응이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돼서 실제로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문제에서 그냥 있는 문구 그대로 풀 수 있지만 발상을 살짝 도식화하는 발상을 하면 이렇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거의 넓이가 돼요. 즉 칸의 개수예요. 그러면은 이 칸의 개수는 실제로 설명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최대값 구하라는 건데, 최대값은 직사각형의 넓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편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15분 줬지만 한 2, 3분이면 풀려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연번, 연계적 발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재작년 3년 전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 보면은 1번에서 x는 1, 2, 3, 4 사이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다가 1, 2, 3 집어넣어서 함수값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물론 이게 합성되긴 하지만 생각보다 뭐 모양에 비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런데 3번에 보면 보통 합성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그 합성이 교환법칙이 성립할 그런 A, B의 조건을 구하시오, 그리고 존재 영역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실제 이거를 3번을 계산을 통해서 푼다고 하면
두 개의 합성함수를 각각 계산해서 그래프를 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그 그래프가 완전히 포개질 같을 조건을 구해보면은 마지막에 쭉 이런 계산을 통해서 A 더하기 B는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위의 문제를 보면 여기서 1번에서 1, 2, 3을 구하라 라는 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발상을 추출해낼 수 있어요.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뭐냐? 어떤 두 개가 같다라는 걸 비교할 때 과연 그 두 개를 포개어 놓고 비교할 필요가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 두 개 중에 같지 않다면 뭐 때문에 같지 않을지 그 후보들이 몇 군데 있겠죠. 이상한 지점들이 있겠죠. 바로 그 후보들만 한번 비교해보고 걔가 다르면 같을 수 없다라는 그 한두 점만 달라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해보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끊어진 지점들이 약간 수상하죠. 그래서 끊어진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면 바로 얘네들이 같다는 조건, 즉 A 더하기 B는 1이다 라는 결론을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설마 서울대에서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정말 이거를 가지고 변별을 하려고 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장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평상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약간 문제에서 결이 다른 약간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1년 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발상하기 위해서 문제를 구성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면 일단 가장 좋은 문제는 관연도 기출문제죠. 요거는 겨울방학 때 주로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일본대 공부사 문제, 미국 수학 자체 문제, 그 다음에 경시대 문제를 변형해서 푸는데 일단 일본대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오면 제가 1학기에 사실 좀 놀고 있는데 1학기 동안 놀지 않고요. 저런 일본대 기출문제가 2월, 3월 초에 2월 말, 3월 초에 기출이 쭉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하고 초벌 번역을 하고 국내 교육 과정에 맞게 시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풀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흥역경시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역시나 문제를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실제 연습 문제로 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수학 접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 매스매티컬 매거진에서 미국의 아주 옛날의 수학 접지 그 표지인데 이 표지가 나타내는 게 있어요. 저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것도 그 넓이를 구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문제로 만들어서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일본대 공부사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이나 여러 나라의 고등학생 대상의 수학 형식, 대학생 대상의 수학 형식 문제, 그리고 수학 잡지에 나오는 최근에 어떤 재밌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변형해서 실제 문제로 쓰고요. 이런 문제들을 1년 동안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은 겨울방학에는 크게 단원별로 미적분, 수학 상하, 기하 벡터, 확통 이런 식으로 크게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서울대 카이스트 문제를 바로 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학교, 성균관대, 포항공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뭐 이런 순으로 학교의 문제들을 그 문제들 중에서 그래도 풀만한 것부터 좀 도전적인 문제까지 순차적으로 난이도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고요. 큰 단원 위주로. 그리고 필요한 개념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풀 시간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풀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은 큰 주제로 했던 것들을 작은 주제로 나눠서 한 시간당 겨울방학에는 한 3-4타임 동안 미분 적분을 했다 라면은 여기는 미분 적분을 3-4개로 나눠서 15개 주제로 쭉 순차적으로 막 섞어서 많이 좀 이상하죠? 순차적으로 하는 얘기는 15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 15개 내에는 미분과 적분, 그 다음에 확통, 기백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한 번에 미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 그리고 전 영역의 실전 문제를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는 이런 주제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실제 실전 문제를 그냥 막 섞어가지고 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추석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직전 모의고사 모의 면접이 있는데요. 모의 면접은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 파이널 강좌 위주로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제가 이제 주로
이런 교재를 쓰는데 재작년에 썼던 교재네요. 이런 교재를 쓰는데 그 표지가 이렇고 그다음에 첫 번째 단원은 이렇게 개념 정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번대 본고사 문제 숙제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대입 기출 문제가 쉬운 부분 학교부터 이렇게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은 전체 15강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역시나 재작년 거죠. 이거는 15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지,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기출 문제들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그 다음에 과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학기 거는 여기 안 넣었는데 실제 이제 2학기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9월 2주차 이후 서류 접수 이후에 실전 혼합형으로 9회 플러스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심층 기본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여름방학까지 했으니까 기본기가 있는 상태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2학기 같은 경우는 서울대 수시일반, 카이스트 그리고 연대 그리고 일반적인 그 논술 문제도 실제로 그 올해 제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주변에 많이 물어봤는데 실제로 그 10층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논술 준비를 뭐 조금 이제 서술 연습하는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넘치게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대를 가는 친구들도 상당히 심층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 인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 중간에 추석 단기 특강이 있어가지고 그 단기 특강에는 영역별 특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저는 겨울방학 때부터 매번 테스트를 보면 그 테스트에 대한 첨삭을 직접 하고 그 테스트 서술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꼭 달아주고 물론 그 코멘트를 달 게 있어요. 달아주고 첨삭해서 이게 지금 스캔을 뜨고 그 다음에 그거를 태블릿에서 첨삭하고 사진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거를 학생과 부모님께 동시에 보내요. 그래서 저런 본인이 쓴 저런 것들이 드러나기 싫은 그런 친구들은 제 수업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저런 부분이 본인에게 어떤 자극이 돼요. 더 잘 써야지, 상대방에 더 잘 전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게 되고, 사실 논술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상이나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거의 기본은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년 내내 연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첨삭해서 카톡으로 보내요. 그리고 수업은 평강 라이브 동영상, 물론 모든 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는 시험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언제나 볼 수 있게 열어둬요. 그리고 학생들 개인이 볼 수 있게 열어두고 그 다음에 편하게 볼 수 있게 문제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한 15분, 길면 20분 정도로 끊어서 그 제목이 다 붙어 있어서 자기가 원하면은 어떤 부분 내가 놓쳤는데 다시 복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봤을 때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력 과정을 정리하면 겨울방학 때는 심층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기 그 도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내용 정리나 이런 수업 내용이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그 겨울방학의 테스트의 목적은 영역별 테스트를 통해서 그 영역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학기는 내신에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부터는 크게 주제로 나눴던 겨울방학 때의 내용을 소주제로 나눠서 각각 실전 문제, 기출이 아닌 실전 문제를 다루고 9월 초에 원서 접수 집중하시고 2학기 때 함께 실전 문제들을 풀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고 앞으로 이제 함께할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와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지금 시국이 좀 불안하죠. 네, 불안하더라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